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어른을 위한 동화 봄을 찾아 떠난 남자입니다. 봄을 찾아 떠난 남자는 클라라 마리아 바구스가 쓰고 청미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6. 옛날에 개미 한 마리가 동료들을 따라 숲을 가로질러 갔다. 갑자기 커다란 나무에 맨 아래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살벌한 힘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그 엄청난 기세에 무리의 대부분이 나뭇가지 밑에 깔리고 말았다.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개미는 고작 몇 마리뿐이었다. 놀란 개미는 죽을 힘을 다해 달렸다. 다른 살아남은 개미들은 함께 모여 방향을 새로 잡으려 한 반면 주인공 개미는 자신의 운명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달아나려 했다. 헐레벌떡 달린 개미는 어떤 농부의 신발 안으로 숨어들었다. 이렇게 해서 개미는 농부와 함께 숲을 빠져나와 농가에 오게 되었다. 마침내 신발에서 빠져나온 개미는 외양간 한복판에 서서 지금껏 자신이 살아온 풍경과 전혀 다른 풍경에 어리나가고 말았다. 완전히 홀로 버려진 느낌을 개미는 견딜 수가 없었다. 저녁이 되자 개미는 동료들이 너무나도 그리운 나머지 암소에게 물었다. 친구들을 찾고 있는데 어디 있는지 너는 아니? 암소는 개미를 굽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작아서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을 거야. 나처럼 몸집이 커야 찾을 수 있어. 나는 덩치가 커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훨씬 더 잘 살펴볼 수 있지. 이리 와서 내 등으로 올라오렴. 그러면 너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며칠이 헛되이 흘렀다. 개미가 친구들을 찾느라 꼬리에서 머리까지 부지런히 오가는 동안 암소는 기분 좋은 간지러움을 즐겼다. 며칠 뒤 무리를 다시 찾아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개미는 암소에게서 기어내려와 외양간을 빠져나와 마당을 가로지르다가 말 한 마리와 맞닥뜨렸다. 혹시 너는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아니? 개미는 말에게 물었다. 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암소처럼 굴면 너는 내 친구들을 절대 찾아낼 수 없어. 너는 말을 닮을 필요가 있어. 우리는 아주 우아해서 매일 벌판을 달리며 암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지. 내가 나와 같다면 원하는 것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거야. 올라와서 내 귀 안에 앉아 있으렴. 귓속을 조금만 긁어주면 충분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내 찾을 수 있을 거야. 말의 귀에 올라탄 개미는 매일 벌판을 달리며 살펴보았지만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이것도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개미는 말에게서 기어내려와 터덜거리며 들판으로 갔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개미는 여우와 마주쳤다. 나는 친구들을 찾고 있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너는 아니? 개미는 여우에게 물었다. 말의 귀 속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어. 너는 나처럼 영리해야만 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어. 내 털가죽 위로 올라와 약간만 간지려 줄래? 나와 함께 여우처럼 살아보렴. 그럼 너에게 부족한 것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개미는 냉큼 여우의 털가죽으로 기어 올라가 그와 함께 숲을 누비고 다녔다. 여우는 기분 좋게 간지려주는 개미의 서비스를 마음껏 즐겼다. 그렇지만 개미는 자신의 무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가 이미 숲 뒤로 사라져버린 저녁, 여우는 덜컥 덫에 걸리고 말았다.
여우는 버둥거리며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지만 허사였다.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말았다. 쇠덫의 날카로운 이빨에 깊은 상처를 입은 여우는 잠시 뒤 몹시 고통스럽게 죽고 말았다. 그럼 개미는? 개미는 여우 털가죽 안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독수리 한 마리가 유유히 하늘을 맴돌았다. 독수리는 멀리서 먹잇감, 즉 죽은 여우를 발견했다. 슬픔에 잠긴 개미를 본 독수리는 동정심을 느껴 이렇게 물었다. 너는 왜 여우 털가죽 속에 앉아 그렇게 울상을 짓고 있니? 꼼짝도 할 수 없어. 개미가 말했다. 뭐라고? 꼼짝도 할 수 없다고? 내가 보는 것처럼 나는 덫에 걸렸잖아. 독수리는 어처구니가 없어 껄껄 웃었다. 내가 덫에 걸린 건 아니지. 여우가 걸렸을 뿐이야. 너는 그냥 여우 털가죽 속에 앉아 있잖아. 개미답게 기어서 기어나와. 고향을 찾을 수 없다는 절망으로 무력감에 빠진 개미는 다른 동물과 다니면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나는 개미가 아닌가? 곧장 활기를 되찾은 개미는 여우에게서 기어내려와 풀숲으로 돌아왔다. 개미는 지혜로워 보이는 독수리를 우러러보았다. 너는 혹시 내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아니? 독수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독수리가 개미들이 어디 모이는지 어떻게 아니? 개미는 너잖아. 너 스스로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어. 너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 개미답게 굴어. 그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너 자신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너는 내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행운을 빈다. 말을 마친 독수리는 여우를 만나게 먹어치웠다. 나는 개미로구나. 개미는 기쁨에 들떠 외쳤다. 자신감을 회복한 개미는 이내 냄새를 맡을 줄 아는 자신의 본래 감각을 회복해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어떻게 이런 감각을 잃어버렸던 걸까? 불과 몇 시간 만에 개미는 마침내 집에 도착했다. 7. 남자는 너무 지친 나머지 벤치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 깨어난 남자는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펼쳐지는 우화의 장면들을 곱씹어 보았다. 손을 뻗으면 잡힐 것만 같은 생생한 꿈이었다. 해는 하늘 높이 걸렸으며 공기는 유난히 건조하다. 하늘은 눈부실 정도로 푸르다. 날씨는 따스하다. 나뭇잎들은 용암처럼 붉은색이다. 나무와 풀들의 수액은 줄기와 뿌리로 움츠러들었다. 가벼운 산들바람 속에서 낙엽의 향기가 춤을 춘다. 남자는 신선한 가을 공기를 마음껏 들이마셨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음에도 남자는 다시 길을 갈 힘이 충만함을 느꼈다. 벤치를 박차고 일어난 남자는 걸음을 서둘렀다. 길을 따라가다 보니 호숫가에 이르렀다. 호수는 무척 커서 멀리 반대편 호숫가가 아스라하게 보였다. 호숫가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은 찰랑거리는 물결로 살포시 젖은 자태를 자랑했다. 남자는 수면에 비친 부드러운 능선을 아련한 눈길로 바라보았다. 멀리서 남자는 호숫가에 세워둔 작은 배 한 척을 발견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복을 입은 젊은이가 돛대를 단 운반선을 갈대밭에서 빼어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도와줄까요? 남자는 젊은 사공에게 소리쳐 물었다. 아이고, 도와주신다면야. 배를 이 갈대밭에서 끌어내려고 벌써 몇 시간째 이러고 있답니다. 남자는 배가 있는 쪽을 향해 달려내려갔다.
사공은 큰 키에 깡마른 몸집이었다. 아직 젊은 나이였음에도 이마가 시원하게 벗겨졌다. 몇 가닥 남지 않은 머리카락의 색깔은 마치 톱으로 썰어놓은 너도 밤나무의 속처럼 빨갰다. 단추구멍 같은 눈은 반감을 불러일으키지는 않았지만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었다. 키가 큰데도 사공의 몸은 허리춤 이상이 물에 잠겨 있었다. 물결이 제복 상의에 장식에 부딪히는 모습이 흡사 개가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는 것 같았다. 좌초한 사공, 참 드문 광경이구려. 남자는 신발을 신은 채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차갑기는 했지만 시원한 물은 남자의 발에 청량음료와 같았다. 저도 무어라 설명할 수가 없군요. 북쪽 호숫가에서 출발한 저는 반대편 남쪽의 호숫가로 가려 했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는 훈련을 제대로 받은 선장입니다. 밤새 철저하게 나침반에 따라 운항했죠. 그런데 날이 밝은 뒤에 보니 분명 남쪽을 향해 조종했는데도 서쪽 호숫가에 도착했더군요. 하필 이번에는 값비싼 짐을 실었습니다. 시청에 지붕을 씌울 동판이죠. 배가 파손되어 구멍이 났나? 다행히도 아닙니다. 저는 호숫가에 자초했습니다. 수심이 낮아 배 밑바닥이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수초들이 배를 휘감아 버렸어요. 아무튼 서쪽으로 왔다는 것이 기묘하군. 두 사람은 힘을 모아 배를 호수 쪽으로 몇 미터 밀었다. 그러나 수초와 갈대는 배를 좀 채 풀어주려 하지 않았다. 자네 사공 노릇은 오래 했나? 몇 달 됐습니다. 이번 뱃길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문제요? 예상하지 못한 일. 그냥 이 망할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밖에는. 그럼 날씨는? 바람 때문에 놀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동풍이 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산들바람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본격적으로 강한 돌풍이 되더군요. 동풍이 이따금 불기는 했던 모양이네. 이따금요. 그럼 자네는 이 뱃길에 예상치 못한 풍향은 계산에 넣지 않았나? 무슨 말씀이시죠? 항로를 수정하지 않았느냐고. 이를테면 남동쪽으로. 예. 사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겸연쩍은 표정을 지었다. 남쪽으로 가려 하는데 동풍이 불었다면 남동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서쪽으로 가지 않지. 이런 건 배우지 않았던 모양이군. 물에 흠씬 젖은 제복의 젊은 선장은 벌개진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곧 두 사람은 작은 운반선을 수초에서 풀어냈다. 이제 두 사람은 조종실에 나란히 앉았다. 돛이 바람을 받자 배는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두 사람 모두 신발을 벗었다. 양말은 난간에 걸어두었다. 가을 햇살이 두 남자의 종아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젊은 선장은 이렇게 말하며 자신의 보찜에서 빵을 하나 꺼내 남자에게 건넸다. 남자는 반색을 하며 빵을 받아들었다. 저와 함께 배를 타시겠어요? 선생님은 뱃길을 읽는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글쎄, 과연 그럴까? 지금껏 방향을 잃고 헤매며 살아온 인생이 쓰러진 나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이 들어 남자는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돛을 활짝 펼친 배는 호숫가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몇 시간이 지나자 바지와 양말과 신발이 보송보송하게 말랐다.
잔잔한 호수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니 기분 좋은 해방감이 느껴졌다. 남자는 셔츠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을 즐겼다. 머리카락을 휘날리게 만드는 바람은 그의 무거운 마음마저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정확히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운항을 계속했다. 나도 길을 잃고 헤맸지. 한동안 침묵 끝에 남자가 말했다. 선생님을 헤매게 만든 것도 바람이었나요? 젊은 선장이 돛을 조정하며 물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군. 인생의 바람. 피할 수 없이 폭풍에 사로잡혔다고나 할까? 나를 사로잡은 바람은 내 인생을 헤집어 놓고 내가 전혀 있고 싶어 하지 않았던 곳에 버려두고 말았어. 8. 배는 거친 물살을 타고 나아갔다. 배는 이따금 빨랫줄에 빨래를 넣는 여인과 밭을 가는 농부가 보일 정도로 호숫가로 가까이 가기도 했고 마을의 집들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다시 호숫가와 멀어지기도 했다. 한동안 묵묵히 침묵을 지키던 남자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배에는 선원이 한 명도 없는데 자네는 왜 제복을 입고 있나? 저는 선장이니까요. 부하 한 명 없는 선장? 선장은 제복을 갖춰 입어야만 합니다. 자네는 왜 선장이 되었나? 아버지의 꿈이었죠. 아버지는 항상 제가 선장이 되길 원하셨어요. 그럼 자네는? 저는 꿈이 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 꿈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은 선물이지. 누구나 자신의 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니까. 아마도 자네는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군. 그런 점에서는 나하고 비슷하네. 저는 꿈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희망을 지켜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니까요. 또 달리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원해 주셨죠. 나이가 차서 선장 교육을 받았죠. 꼭 10년이 걸렸습니다. 면허를 딴 건 넉 달 전입니다. 이처럼 큰 호수를 운항하는 건 참 멋진 일이지. 그런데 선장 교육을 받는데 10년이나 걸리는 줄은 몰랐네.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제가 오래 걸렸을 뿐이죠. 처음으로 배에 올라 조정해야만 했을 때 뱃속이 부글거리더군요. 특히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 때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하셨죠. 그러나 저는 그런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육을 미루고 또 미루었죠. 지금도 저는 기꺼운 마음으로 배를 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험에 합격해 목표를 이루었으니 그냥 탈 뿐이죠. 게다가 제가 교육받은 선장이라고 하면 모두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바로 이 제복을 보는 거죠. 제복.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 한동안 뜸을 들였다. 나는 인생이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고 생각해. 그리고 흔히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원래 목적이 우리에게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아마도 전혀 맞지 않는 목적이었거나 또는 더는 맞지 않는 목적이라고 말이야.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마도 자네는 새로운 목적이 필요할 것세, 젊은이. 새로운 목적요? 자네의 고유한 목적. 오늘날 자네의 모습에 맞는 목적이랄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자네에게 무엇이 좋지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며 자네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젊은 선장은 침묵했다. 배를 타는 것보다 자네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무엇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선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젊은 선장은 머리를 극적였다. 알겠네.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는 쉬워도 자신이 정작 누구인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기란 어려운 일이지. 인생이라는 바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 그 안에서 익사하지 않고 마음껏 누빌 자신에게 딱 맞는 곳을 찾아내려면 용기와 지구력이 필요하지. 그런 곳을 찾으시는 모양이죠. 찾으러 길을 떠났다고 할까? 그럼 무엇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봄. 남자는 문득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도 놀랐다. 봄요? 봄을 찾으러 그 먼 길을 걸으셨다고요? 왜 봄이 올 때까지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요? 좋은 인생은 그냥 찾아오지 않으니까. 남자가 말했다. 9. 아마도 모든 실패는 잘못된 것의 끝이고 올바른 무엇인가의 시작일 거야.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이런 깨달음에 흠칫 놀랐다. 남자는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수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물고기 한 마리가 뛰어오르더니 멋들어지게 회전하고는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 한동안 물고기의 상념에 젖었던 남자는 다시 젊은 선장을 보았다. 이야기 한 편 들려줄까? 젊은 선장은 귀를 기울였다. 옛날에 어떤 노인은 물고기 2마리를 욕조에서 키웠어. 유리로 만든 어항은 너무 비좁아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헤엄칠 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물고기들은 노인에게 무척 고마워했지. 그러다가 물고기들은 욕조도 너무 좁다고 느꼈어. 그래서 노인에게 더 넓은 곳이 없을지 물었지. 노인은 고민했어. 방법은 2가지였어. 하나는 마을의 연못이고 또 하나는 좀 떨어진 이웃 마을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었지. 노인은 조심스레 물고기 2마리를 양동이에 담아 데리고 가서 연못과 강을 보여주었어. 그리고 어디서 살고 싶은지 물었지. 한 마리는 이렇게 대답했어. 연못요. 저는 어려서부터 연못에서 살고 싶었어요. 연못은 노인의 집과 가까운 곳이라 노인이 익히 아는 곳이었어. 게다가 연못은 장소가 바뀌는 일이 없지. 노인도 매일 물고기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연못이 마음에 들었어. 다른 물고기는 지금껏 어찌 살아야 좋을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냥 친구를 따르기로 했어. 노인은 물고기들의 바람대로 물고기들을 연못에 풀어주었어. 물고기들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지.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인가 연못에 있는 먹이는 2마리가 충분히 먹기에 모자랐어. 그러자 늘 연못에서 살고 싶어 했던 물고기가 친구를 윽박질렀어. 연못은 우리 둘 가운데
하나만 살 수 있는 곳이야. 언제나 여기서 살고 싶었던 쪽은 나니까 너는 좀 사라져 줄래? 밀려난 물고기는 싸울 생각은 하지 않았어. 돌연 그는 모든 것, 친구, 환경, 지금까지의 삶이 야속하고 한심하게만 여겨졌지. 어지러운 마음으로 물고기는 연못을 빠져나가 새롭고 올바른 삶으로 나아갈 곳을 찾았어. 연못과 맞닿은 시냇물로 빠져나간 물고기는 생소하기만 한 주변에 겁에 질려 헤매던 끝에 마침내 강에 이르렀어. 강물 속에서 물고기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말았지. 모든 일이 처음 겪는 일이라 힘들고 괴롭기만 했어. 강은 깊고 넓었어. 물살은 여기저기서 소용돌이를 만들며 휘몰아치다가 어딘가에서 막힌 듯 싶더니 다시 빠르게 흘렀어. 변화무쌍한 물살에 물고기는 어리나갈 지경이었지. 강바닥도 같은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달라서 어디가 어딘지 가늠할 수 없었어. 믿고 기댈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물고기는 그냥 물살 가는 대로 떠내려갔어. 반대로 연못의 물고기는 마침내 원한 목적을 이루었다고 의기양양해했어. 마침내 연못을 독차지했으니까. 매일 여유롭게 맴돌며 익숙한 환경을 즐겼어. 몇 달 뒤 노인은 물고기들을 살피려고 연못에 찾아왔어. 연못에 한 마리만 남은 것을 본 노인은 놀라며 남은 녀석에게 연못에서 행복한지 혹시 강에서 살고 싶지는 않은지 물었어. 연못의 물고기는 늘 같은 것만 보아 단조롭기는 하지만 자신은 항상 연못에서 살고 싶어 했으니 이곳이야말로 자신에게 딱 맞는 곳이라고 대답했어. 기꺼이 연못에 남겠다고 물고기는 대답했지. 노인은 만족해하는 물고기를 보며 흡족한 마음으로 멀리 여행을 떠났어. 연못은 점차 끈끈한 막이 덮이기 시작했어. 몇 주째 비라고는 내리지 않아 신선한 물을 대주던 시내가 말라붙어 버렸거든. 고인물은 하루가 다르게 탁해졌지. 반대로 생동감을 자랑하는 강은 늘 다른 풍경을 지나 힘차게 흘러갔어. 물고기도 생기를 완전히 회복했지. 점차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진 물고기는 능숙하게 방향을 잡아가며 강물 속의 생활을 즐기는 법을 배웠어. 강에는 무엇보다도 끊임없는 운동이 있어서 좋았어. 강에서 바라보는 세계는 항상 다른 모습을 자랑했지. 강은 매일 새 지역을 보여주었으며 이로써 물고기에게 늘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었어. 물고기는 어떤 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훌쩍 그곳을 떠나 다시 좋은 느낌을 주는 곳으로 찾아갔어. 물고기는 강이 선물해주는 자유를 만끽했지. 연못에는 변화라고는 없었어. 물, 그 안의 생물, 그리고 환경은 늘 똑같았어. 결국 썩기 시작한 물은 악취를 풍겼지. 여행에서 돌아온 노인은 물고기가 궁금해 연못을 찾았어. 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생명을 잃고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둥둥 떠있는 물고기였어. 그러나 강에서 사는 물고기는 오랜 세월 동안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지. 매일 새로운 것을 보며 세상의 기적을 두 눈으로 확인했어. 두 사람은 한동안 침묵했다. 마침내 젊은 선장이 입을 열었다. 아마 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곳을 찾아 나서야 할 것 같군요. 아마도. 남자는 이렇게 말하며 과거가 자신의 상념에 들이운 끈끈한 막, 질식할 것만 같은 탁함을 걷어냈다. 10. 오후 늦게 두 사람은 남쪽 작은 도시의 포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는 이미 시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대략 12명의 남자들은 동판을 받아 옮기려고 아침부터 배를 기다린 탓에 초조했던 나머지 짜증부터 냈다. 젊은 선장은 늦게 온 것을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런 다음 바지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그 값비싼 화물을 덮은 천을 묶었던 끈을 끊었다. 오후에 햇살을 받아 번쩍이는 동판을 본 시청 사람들의 노여움은 이내 사라졌다. 남자는 내심 봄의 새를 어디선가 다시 찾을 수 있기만 간절히 바랐다. 남자의 눈길은 교회탑과 집들의 지붕과 정박한 배의 돛대들을 차례로 살폈으나 그 어디에도 새의 흔적은 없었다. 어째 이상하기만 했다. 날씨는 온화했으며 봄의 기운이 분명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이내 새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남자는 자신을 다독였다. 짐은 남김없이 내려졌다. 이제 작별의 시간이다. 두 남자의 눈은 무어라 설명하기 힘든 감상에 젖었다. 저도 강으로 뛰어들어야겠어요. 젊은 선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계속 선장으로 남아있는 건 강을 억지로 멈추게 하려는 것과 같아. 남자가 말했다. 그런 다음 두 남자는 힘차게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한 뒤에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갔다. 11.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봄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남자는 이 작은 도시를 둘러보았다. 그러다가 문득 남자는 그동안 길을 걸어오느라 자신이 무척 피곤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잘되며 수다를 떠는 몇 명의 여인들과 마주친 남자는 하룻밤 묵어갈 여관이 있는지 물었다. 여관요? 그런 건 여기 없어요. 여인 한 명이 대답했다. 그렇지만 와인 빚는 노인을 찾아가면 재워줄 거라며 여인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켰다. 무슨 이야기인지 신이 나서 제잘되는 여인들을 더는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서둘러 그 방향으로 걸어갔다. 와인 빚는 노인의 집은 거리의 끝에 있었다. 집은 포도나무들을 심은 비탈 어딘가에 있었는데 무성한 가지들로 가려져 있어 거리에서 알아보기 힘들었다. 어딘지 모르게 허름해 보였지만 안락한 느낌을 주는 집이었다. 남자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와인 빚는 노인이 문을 열었다. 체구는 땅딸막하지만 강건해 보이는 노인은 떡 벌어진 어깨와 함께 수채화 붓처럼 고운 머릿결을 자랑했다. 반짝이는 검은 눈은 오로지 눈동자로만 이루어진 것 같아 보였다. 뺨에는 발그레한 혈색이 돌았다. 무슨 일로 이런 외딴 소도시를 찾아오셨소? 노인은 남자에게 물었다. 저는 보기 드문 새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연과학자. 노인의 눈썹이 꿈틀했다.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꼭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한 느낌이 들어 좋았다. 게다가 무어라 주절주절 설명하기에는 너무 피곤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는 일은 아주 드물어요. 자, 들어와 앉으시구려. 그러더니 노인은 잠시 사라졌다가 이내 레드와인 한 병과 잔 2개를 가지고 돌아왔다. 손님 앞에 마주 앉은 노인은 병의 코르크마개를 돌려땄다. 오랫동안 기름칠을 해주지 않은 경첩처럼 삐걱대는 소리를 내던 마개가 마침내 퐁하는 소리와 함께 튀어올랐다. 자신의 잔에 와인을 따른 노인은 잔을 돌린 다음 잔 안에서 피어오르는 향기를 맡으며 그윽한 표정을 지었다. 잘 익은 와인의 향기가 진동했다. 아주 좋군요. 남자는 잔 안에 코를 대고 향기를 맡으며 말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유일한 향기죠. 노인이 껄껄 웃었다. 와인을 한 모금 머금은 남자는 천천히 혀를 굴려 맛을 음미했다. 저절로 눈이 감겨졌다. 대단하군요. 그런데 제가 묵어갈 방이 있을까요? 원하신다면 묵어가시구려. 물론 이곳은 선생에게 아마도 익숙한 것처럼 화려하지는 않다오. 익숙함요? 익숙한 습관이라.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생각에 잠겨 한 모금 더 마셨다. 습관은 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버리죠. 감각을 둔하게 만든다고 할까요? 익숙했던 행복을 잃고 불행해졌을 때야 우리는 비로소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하고 깨닫죠. 저는 많은 경우의 인생에 좋은 일이 많을수록 그 좋음을 알아보는 우리의 감각이 둔해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습관이 기만적일 수는 있죠.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잔을 들어 와인을 쭉 들이켰다. 그렇지만 습관은 소중하기도 하다오. 자연은 우리가 인생을 살며 나쁜 일을 견뎌내라고 습관을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소. 아픔이 처음과 똑같은 강도로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시오. 그걸 견뎌낼 인간은 없다오. 익숙해져서 견딘다고요? 습관을 깨버릴 때 자유의 해방을 맛보는 것이 아니고요. 남자는 이렇게 물으며 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비웠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점차 저녁의 어둑함이 창문에 깃들며 갈수록 짙어지는 먹물을 드리웠다. 지평선에 가까워지는 쪽은 해인데 지평선이 해를 삼켜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노인이 말했다. 남자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의 꿈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꿈이 우리의 황망하고 분주한 인생에서 점차 황혼의 지평선으로 가까이 가다가 돌연 호련히 사라져 흔적도 찾을 수 없게 되죠. 꿈을 잃어버린 모양이구려. 저는 꿈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꿈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없는데 저는 어려서 종이 쪽지에 꿈을 써두었죠. 아버지의 기펜에 잉크를 듬뿍 찍어서요. 쪽지는 조그만 나무 상자에 보관해 두었어요. 상자는 심지어 열쇠도 달려 있었죠. 그런 다음에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나무 상자는 가까운 숲의 나무 안에 숨겨 놓았어요. 나무에는 가지가 부러져 생긴 작은 구멍이 있었죠. 상자는 거기에 꼭 맞았어요. 열쇠는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날 때마다 저는
아버지의 기펜을 잉크병에 넣어 푹 적신 다음 쪽지 위에 정성을 다해 썼어요. 종이가 제 꿈을 머금는 것을 보는 게 기뻤죠. 종이는 그대로 저의 새로운 꿈이 되었죠. 저는 종이를 돌돌 말아 손에 쥐고 제 숨결을 불어넣었죠. 그러고는 숲에 있는 제 꿈나무로 달려가 쪽지를 상자 안에 넣었어요. 제 꿈이 차지할 자리가 없는 방향으로 제 인생이 나아가기 전까지는 그게 벌써 오래전 일이로군요. 저 자신도 꿈을 더는 믿지 못했죠. 어린 시절 상자 안에 담아두었던 꿈을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본래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던 것을 잊어버렸어요. 냉정한 현실 탓에 빠르든 늦든 언젠가는 꿈의 색이 바랄 것이라는 생각에 괴로웠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현실이 제 꿈을 누르고 승리했죠.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꿈을 잊어버렸고 열쇠도 잃어버렸어요. 기억나는 유일한 것은 열쇠의 생김새죠. 목이 길고 머리 쪽이 약간 두꺼웠으며 열쇠 아랫부분에는 4개의 톱니가 있었고 마름모의 열쇠 머리는 세이 클로버 모형이며 녹색 실로 장식되어 있었죠. 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찾아보지 않았소. 잊어버렸어요. 꿈을 보관해둔 장소를 정말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군요. 마침내 남자가 입을 열었다. 그는 노인에게 자신을 환대해주고 대화를 나누어 준 것에 대해 감사했다. 그런 다음 삐거덕거리는 계단을 밟고 침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다. 침실은 너무 작아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다행히 비스듬한 지붕에 창문이 달려 있어 남자는 밤하늘을 수놓은 총총한 별들을 볼 수 있었다. 밤하늘은 수정처럼 투명했다. 침실은 너무도 조용해서 말 그대로 고요함을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남자는 이불 속을 파고들었다. 한동안 창을 통해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남자는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둔 황금색 가루를 담은 주머니를 꺼냈다. 남자는 주머니 안에 코를 묶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새를 생각하자 봄의 향기가 코끝을 간지리는 듯 했다. 12. 남자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 잠을 깼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였다. 어딘가 구멍이 난 모양으로 기왓장을 타고 흘러내린 아침 이슬이 차례로 나무바닥을 때렸다. 떨어지며 튀어오른 물방울이 마루 널빤지 사이로 스며들었다.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생겼다. 방 안은 축축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다. 전날 저녁에 남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남자는 바닥의 축축한 얼룩에 눈길을 멈추고 물이 나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살폈다. 그는 곰팡이가 영혼도 잠식할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았다. 심장에 구멍이 숭숭 뚫려 그 구멍으로 우리의 본질을 비트는 것이 들어선다면 우리의 영혼도 분명 곰팡이로 뒤덮이리라. 지금껏 내가 살아온 모습 그대로구나 하는 깨달음에 남자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무력감에 젖어 헤매면서 습관이라는 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남의 말에만 솔깃하는 바람에 저 물방울에 젖은 나무바닥처럼 꿈이 썩어버리고 말았구나. 남자는 두 손으로
침대 모서리를 짚고 일어나 의자에 걸어두었던 배낭을 보았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떠올리고 꿈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온전히 혼자서 고요한 가운데 있어야 하는구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관찰하고 자아를 믿을 때 비로소 좋은 인생을 살아갈 길을 찾을 수 있어. 그러자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보고 익숙한 습관을 버릴 용기를 가져야 해. 남자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고 배낭을 맨 다음 가파른 나무 계단을 내려가 응접실로 갔다. 다시 자신을 추스르고 출발할 시간이로군요. 작별을 위해 남자와 악수하며 노인이 말했다. 13. 여기저기 나무가 쓰러져 있다. 채찍과도 같은 빗줄기가 잎이라고는 없는 가지를 때린다. 숲의 바닥은 빗물에 흘러내린 이끼들로 너저분하다. 멧돼지가 파헤친 흙더미가 보인다. 노루가 갉아먹은 가지와 껍질의 흔적도 어지럽다. 남자의 장화는 진창 속에 푹푹 빠진다. 남자는 이틀 낮과 밤을 꼬박 걸었다. 그러나 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지금 남자가 있는 곳은 며칠 동안 폭풍우에 시달린 게 틀림없는 황량한 풍경이다. 그런데 돌연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이 지저귐 소리와 함께 돌아왔다. 생명이 세계의 바로 이곳에, 그렇다. 바로 남자의 새가 돌아왔다. 새의 반짝이는 몸은 달빛과 같았다. 날개짓을 할 때마다 빗살이 숲을 밝히며 그 황량했던 풍경을 설탕가루처럼 반짝이게 만들었다. 흙에서 싹이 움트며 줄기가 뻗어나갔다. 생명을 알리는 녹색 폭죽놀이를 보는 것 같았다. 입을 벌리고 꼼짝도 않고 서 있는 남자의 메마른 입술 주변에 미소가 떠올랐다. 마침내 찾았다. 새는 삼나무의 늠름한 꼭대기에 앉았다. 삼나무의 가지들은 축 늘어졌으며 폭풍으로 부러진 것이 적지 않았다. 나무에는 홀씨 주머니 하나 없었다. 며칠 동안의 폭우가 나무를 저렇게 남루하게 만들었으리라. 그런데 저게 뭐지? 새가 스쳐간 곳마다 가지에서 새순이 돋아났으며 빠르게 성숙한 홀씨 주머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그 씨앗을 흩뿌렸다. 나무에서는 달콤하고 촉촉한 향기가 났다. 새가 지저귀는 노랫소리는 생장의 소나타다. 멜로디는 정적의 그늘을 걷어냈다. 이제 나무에서 새의 지저귐이 들려온다. 남자는 숲의 바닥에 앉아 봄의 향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새로운 출발이다. 돌연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인다. 남자는 모르는 결에 바지 후주머니에서 주머니를 꺼냈다. 황금색 가루를 담은 주머니를. 남자는 엄지와 검지로 가루를 약간 집어 바닥에 뿌리고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남은 금빛 가루를 허공에 불었다. 순간 새는 삼나무 꼭대기에서 날아 내려왔다. 날개짓을 하며 금빛 가루가 만든 반짝이는 안개 속을 한 바퀴 돌고는 다시 꼭대기로 날아올랐다. 날개짓이 일으킨 바람에 남자는 기분이 맑아져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꼭대기를 우러러보았다. 그런데 저게 뭘까? 뭔가 빗살을 받아 반짝인다. 작은 나뭇가지들로 둥글게 엮은 것이다. 아, 새의 둥지로구나. 이때 털털거리는 바퀴 소리와 사내들이 떠들썩하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남자는 깜짝 놀랐다. 뿌리 뽑힌 나무들을 화물차에 실어 올리는 산림 관리인들이 저마다 도끼 한 자루씩 어깨에 걸치고 걸어오더니 정확히 새의 둥지가 있는 삼나무 앞에 섰다. 관리인들은 곡괭이를 들고 거친 손놀림으로 숲의 바닥을 파헤쳤다. 진흙 가루들이
허공에서 소용돌이 쳤다. 관리인들은 뿌리가 드러난 삼나무를 실눈을 뜨고 가늠하더니 양쪽 반대편으로 나누어 서서 도끼질을 시작했다. 안 돼! 당장 멈춰요! 그 나무를 베면 안 됩니다! 누가 하는 소리야? 관리인 가운데 한 명이 물었다. 여기요! 접니다! 남자가 소리쳐 외쳤다. 저라니 그게 누구야? 다른 관리인이 낄낄대고 웃으며 도끼로 다시 나무를 힘차게 내려쳤다. 멈추란 말이에요! 당장 그만두세요! 남자는 황망하게 두 손을 휘저으며 소리를 지르면서 나무로 달려갔다. 저리 비켜! 다른 관리인이 으르렁거리며 손바닥으로 남자의 가슴을 밀었다. 이 나무는 안 됩니다! 다른 나무를 베세요! 관리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도끼질을 계속했다. 이미 도끼날은 나무의 중심까지 파고들었다. 관리인 한 명이 날 자국 위에 윗부분을 밀며 나무를 쓰러뜨리려 했다. 당장 멈춰요! 비키라니까! 관리인 3명이 입을 모아 소리쳤다. 절대 안 돼! 남자는 이렇게 외치며 온몸으로 나무를 막아섰다. 이자가 미쳤나? 관리인 한 명이 노려보았다.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가 봐. 다른 관리인이 맞장구를 쳤다. 그리고 또 다른 관리인이 주먹을 흔들며 말했다. 아무래도 혼쭐이 나야겠군. 나무가 우두둑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조금씩 기울어지던 나무는 갈수록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꼭대기에서 떨어진 둥지가 너울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남자가 두 손을 벌려 둥지를 받았다. 나무가 쓰러졌다. 그 순간 관리인 한 명이 남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와 나무는 바닥에 쓰러졌다.